그날 장례식장에서 들려온 비명은 아직도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가득해야 할 조용한 공간에서 갑자기 관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두가 숨을 삼킨 채 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30살 며느리가 이를 악물고 관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욕했고 불효자라고 소리쳤고 심지어 당장 끌어내라고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관 뚜껑이 열리고 안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신은 없었습니다. 죽었다던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 안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채널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믿기 힘든 실화 같은 사건입니다. 한 며느리가 모두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관을 부순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시어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날의 모든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은 작은 지방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고 서로의 집안 사정까지 훤히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동네에서는 소문 하나가 순식간에 퍼지곤 했습니다. 김선희 30살, 이 사건의 중심에 선 며느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이웃들에게 인사 잘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선희는 5해, 전 남편 박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준호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성실한 남자였고 시아버지 박영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이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며느리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밥맛이 조금만 달라도 잔소리했고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선희는 늘 참고 웃으며 넘겼지만 그 속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어. 이 말은 정숙이 가장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도 이웃들 앞에서도 선희를 깎아내렸습니다. 준호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결국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라며 넘겨버렸습니다. 선희에게는 누구 하나 제대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선희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전화를 듣게 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애교 섞인 말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곧 다 정리하고 당신한테 갈게요. 선희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 말투는 가족에게 한 적이 없는 말투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정숙은 자주 외출했고 누군가와 몰래 만나는 듯 보였습니다. 선희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서 정숙이 어떤 남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 보험금 나오면 우리 둘이 멀리 가서 살자. 다 끝내고 나 죽은 걸로 하면 돼. 선희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걸로 하면 된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 단순한 농담이라고 하기엔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누워 있었고 병원 진단서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랐습니다. 병원, 장례식 준비, 친척 연락, 관까지. 선희는 그 모든 과정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상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람 죽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너 시어머니 미워했지. 남편조차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런 소리 좀 그만해. 선희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 통화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보험금, 죽은 걸로 하면 돼. 멀리 가서 살자. 그리고 장례식 당일 마지막으로 관을 닫기 직전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만약 자신의 생각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있는 힘껏 관을 걷어찼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관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장례식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진 듯한 둔탁한 충격음이었습니다. 순간 향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하듯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어? 뭐 하는 거야? 불효 자식이네. 당장 끌어내. 사람 죽었는데 관을 차? 친척들과 이웃들이 선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고 누군가는 등을 밀쳤습니다. 검은 상복이 구겨지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지만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떨어진 관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제발, 제발 내 생각이 틀리길.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빌었습니다. 자신이 틀렸기를, 이 모든 게 오해이길. 그래야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 장례 지도사가 급히 달려와 관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선희를 막아섰습니다. 대어 망치지 마. 그만해. 그때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열어보세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관 열어보세요. 시신 없어요. 순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하지만 선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없으면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그런데 열어보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할 만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관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들어있는 관이었습니다. 차마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이 계속 걸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못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금속이 빠지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얀 수의도, 시신도, 베개도 텅 빈 나무 상자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들어있지 않았던 것처럼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뭐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 전까지 선의를 욕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영수는 관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이 어디 갔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관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병원에서 분명. 장례 지도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인계받은 그대로 운구했습니다. 분명 밀봉된 상태였어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선희에게 쏠렸습니다. 아까까지는 분노였던 눈빛이 이제는 공포와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요, 알고 있었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살아있어요. 그 말이 장례식장 바닥에 떨어진 돌처럼 무겁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선희는 그동안 혼자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통화, 보험금 이야기, 죽은 척하면 된다는 말, 몰래 만나는 남자, 몸이 아프다며 갑자기 쓰러진 연극 같은 상황, 너무 빠르게 진행된 장례 절차, 말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하려고 관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믿지 못했고 누군가는 이미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우리를 속였다고?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영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험금 얼마지?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정숙 명의로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 사망 시 수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 만약 그녀가 정말 죽은 것처럼 꾸몄다면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범죄였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더 이상 애도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가짜 장례식이라니. 드라마보다 더하네. 며느리 아니었으면 그대로 묻힐 뻔했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욕을 먹던 선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도와준 건 아닐까?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병원, 서류, 운구, 관, 누군가 공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범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경찰 한 명이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분 맞으시죠? 자세한 이야기 전부 다시 들려주셔야겠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가족이 아니라 진짜 사건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종이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서 더 위험한 진실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 경찰서 조사실은 장례식장의 소란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선희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향 냄새 속에 서 있던 자신이 지금은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이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잦아진 외출, 밤늦은 전화, 달라진 말투, 갑작스러운 병, 그리고 결정적으로 들었던 그 통화 내용까지. 보험금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죽은 척하면 된다고요. 형사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확한 날짜 기억나십니까? 장례식 일주일 전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 표정은 단순한 며느리의 의심을 듣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준호와 영수도 각각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그 죽음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사람일 리 없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보험금이 있다고 해도 그런 짓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형사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숙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내역이었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보험, 최근에 수익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요? 며느리도 아들도 아닙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누구죠?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남성입니다. 주소지는 다른 지역이고요. 그 말은 선희가 들었던 통화 속 그 남자가 실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같은 시각 영수의 조사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최근 행적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같이 사시는데도요? 아내가 원래 제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숙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그 병원,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마비 진단은 있었지만 실제 사망을 입증할 핵심 기록들이 지나치게 간단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추가 검사나 관찰 기록이 더 남습니다. 담당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급하게 처리된 것처럼요. 더 조사해 보니 그날 당직 의사는 정숙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래전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사이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한편 선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친정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사건 이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같은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정말 살아있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남성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름은 최민석, 정숙보다 몇 살 어린 남자였고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일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작은 숙박업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최근에도 접촉한 기록이 있습니다. 형사는 통화 기록과 CCTV 캡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 며칠 전 정숙으로 보이는 여성이 모자를 쓰고 민석의 숙소 근처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매우 흡사했습니다. 선희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여사랑 맞아요. 확실합니까? 어머니예요. 그 말과 동시에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계획적인 위장 사망 사건으로 공식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은 민석의 숙소를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희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만족하니?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관까지 부숴가며 증명해야 했어? 선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시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선희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형사는 메시지를 확인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접근 금지부터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충격적인 배신을 넘어 선희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문자를 받은 그날 밤, 선희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쥔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장례식장의 텅 빈 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떠있던 짧은 문장. 이제 만족하니?
그 말에는 원망도 비웃음도 묘한 여유까지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처럼 정말 살아있는 걸까? 그렇다면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만 나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집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미행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 추적을 시도했지만 발신자 표시 제한과 선불폰 가능성이 높아 당장은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장난은 아닙니다.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보낸 게 확실해요. 형사의 말은 선의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본격적으로 최민석의 숙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투숙객도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건물 주변 CCTV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입구, 복도, 주차장까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은행인 줄 알겠네.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숙소 안을 수색하자 여러 가지 수상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현금 다발, 여러 개의 휴대전화, 다른 이름으로 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최근 구매한 여성용 옷과 가발, 최근 구매한 여기 누가 더 머문 흔적이 있어요.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작은 방 한 칸, 침대 위에는 아직 천이 남아있는 듯 이불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중년 여성이 사용할 법한 화장품과 약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나온 병원 진단서 조각, 찢겨 있었지만 이름 일부가 보였습니다. 이정숙. 그 순간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진 여기 있었어요. 민석과 정숙은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곧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준호는 경찰서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짜였네. 선이 말이.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의심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선의를 밀쳐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선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수화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당신 말 믿었어야 했는데. 선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같이 해결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벽이 조금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병원 쪽도 본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정숙에게 사망 판정을 내린 담당 의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상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심장마비 증세가 심해서 거의 사망 상태로 보였습니다. 개어이요? 네, 맥박이 약해서 애매한 표현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CCTV를 확인해 보니 정숙은 응급실에 실려 들어올 때부터 스스로 걸어 들어온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들 것도 산소 호흡기도 없었습니다. 명백히 위독한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극이네요.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의사는 정숙과 예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부탁을 받고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사건은 더 커졌습니다. 단순한 가짜 사망이 아니라 의료 기록 위조, 보험 사기, 공모까지 얽힌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 보험금 청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신청 안 했을까요? 선의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장례도 끝나고 의심도 사라지고 그때 청구하려 했겠죠. 하지만 선의가 관을 차버리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즉, 그녀는 그들의 인생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린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집 근처 골목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기척. 발걸음을 멈추면 소리도 멈추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빈 골목뿐. 내가 예민해진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 문을 열려는 순간 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가 장례식장에서 관을 차는 순간을 멀리서 찍은 사진, 그리고 뒤에 적힌 한 문장, 입이 닫고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를,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 잡히지 않은 그들일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제 단순 참고인이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표적이 됐어요. 그 말은 곧 하나의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대가로 그녀는 위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 끝이 아니라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 당신 표적이 됐어요. 형사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집 주변 순찰을 늘렸고 휴대전화에는 긴급 호출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말 것, 낯선 번호는 받지 말 것, 택배나 봉투도 함부로 열지 말 것. 마치 범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처럼 생활 수칙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 안공기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그림자만 움직여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갑자기 커지면 심장이 뛰었고 초인종이 울리면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관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숨어 지내야 할까? 그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우리 같이 지내자. 선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정에 혼자 있는 거 위험해. 집으로 와. 내가 옆에 있을게. 준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책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편을 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미소 뒤에 이런 계획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계속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민성명의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에 찍힌 것입니다. 장례식 다음 날 새벽 도시를 빠져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여성의 실루엣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체형과 옆모습이 정숙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동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남쪽 지방으로 내려간 흔적이 있어요. 아마 인적 드문 곳으로 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선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실수는 반드시 합니다. 이런 범죄는 오래 못 버텨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잡히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선 전화였습니다. 광고 전화도 잘 오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준호가 받으려 하자 선희가 본능적으로 팔을 잡았습니다. 스피커로 해. 전화기에서 잡음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다했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하지만 이미 끊긴 뒤였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였습니다. 집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선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그리고 분명 민석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들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을 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전화 이후 선희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왜 내가 숨어야 하지? 잘못한 건 그들인데 왜 내가 떨고 있어야 하지? 그날 밤 선희는 처음으로 형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저 협조 더 할게요. 어떤 의미죠? 어머니가 저를 제일 싫어했어요. 분명 저한테 다시 연락할 거예요. 제가 미끼가 될 수도 있어요. 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숨어 있는 것보다 끝내고 싶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보호 조치 강화하고 통화 기록 전부 공유하세요. 혼자 행동 절대 금지입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연결되었습니다.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결정 이후 정말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짧은 문자. 왜 이렇게까지 하니? 가만히 있으면 다 끝났을 텐데. 후회 안 하에? 마치 설득하는 듯한 협박과 회유가 섞인 메시지. 선희는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 캡처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 방금 제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근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봤답니다.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친 줄 알았던 그들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근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봤답니다. 형사의 말을 듣는 순간 선희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지금요? 네, 2시간 전쯤입니다. 매표소 직원이 뉴스기사 사진을 보고 신고했어요. 장례식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됐으니까요. 그 말에 선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멀리 도망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도시, 다른 이름으로 숨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고작 버스로 1시간 거리,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소름처럼 피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형사는 바로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다시 연락 온 거 있습니까? 선희는 며칠 전 받은 문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니? 가만히 있으면 다 끝났을 텐데. 그 문장들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네, 계속 왔어요. 그럼 거의 확실합니다. 당신 움직임을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말은 곧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번이고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것. 같은 거리, 같은 상점, 같은 신호등 앞에서 모른 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버스터미널 CCTV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선희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화면 분석을 위해서였습니다. 모니터에 수십 개의 영상이 빠르게 재생됐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터미널, 여행 가방을 끄는 학생들, 시장 가는 노인들, 출장을 가는 직장인들,
그 평범한 풍경 속에 형사가 갑자기 화면을 멈췄습니다. 여기 모두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중년 여성. 회색 점퍼에 검은 가방.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걸음걸이, 어깨를 약간 앞으로 숙이는 습관, 오른손을 가방끈에 꼭 쥐는 버릇. 어머니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 맞아요. 확신이었습니다. 몇 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굴을 가려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 정숙은 주변을 몇 번이나 살피더니 표를 끊지 않고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버스를 안 탔네요. 누군가 만난 것 같습니다. 형사가 확대했습니다. 잠시 후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최민석. 사진 속 인물과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일정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뒤 같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움직이네요. 한 경찰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행동, 고의적으로 거리두기. 분명 여러 번 연습한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즉흥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주변 탐문과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인근 모텔, 고시원, 빈 상가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부부가 며칠째 월세방을 단기 임대했어요. 신분증 복사도 안 주고 현금으로 냈습니다. 주소는 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선희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비는 거죠? 형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끝냅니다. 잠복이 시작됐습니다. 선희는 경찰차 안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차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무정이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들어간다. 문 잠겨 있음. 조용히 접근. 그 짧은 말들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지금 저 안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숨 쉬고 있습니다. 자신을 협박했던 사람, 가족을 속였던 사람, 그리고 한때는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슬픔까지. 잠시 후 무정이에서 짧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대상 확인. 숨이 멎었습니다. 여성일, 남성일, 그리고 몇 초 뒤 하우악보.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공기를 바꿨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시트에 기대버렸습니다. 끝난 걸까? 정말 끝난 걸까? 하지만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입니다. 네. 보험 사기, 위조, 공범. 조사할 게 많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도 들어봐야죠. 그 말에 선희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왜? 도대체 왜 가족을 버리고 죽은 척까지 하면서 그 질문의 답을 이제 곧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덩경무 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앞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희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몇 분 전 무전으로 들었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확보. 그 말은 분명 끝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선희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 더 이상 상상이나 추측이 아닌 직접 듣게 될 시간 말입니다. 잠시 후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당신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에 선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를요. 네, 진술 전에 꼭 한 번은 봐야겠답니다. 준호는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만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선희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치장 안 작은 면담실에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도 화장도 없는 얼굴, 몇 주 전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랐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당당한 눈빛이 아니라 지쳐있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선희를 보자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그 한마디에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선희는 인사도 없이 바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너무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준호도 다 누구요? 그 사람들은 날 이해 안 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어. 내 시아버지 옆에서 사랑도 없이. 그 말에 선희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한테는 집착 안 해. 다 울고 보내고 잊어.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고 마치 이미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보험금은 새 인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고 선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자라난 결심이었습니다. 민석 씨는요? 그 사람은 나한테 처음으로 도망칠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야. 정숙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여자로 봐줬고 늙은 아내가 아니라. 그 말에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연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컸다는 것. 그럼 저한테 문자 보낸 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겹 좀 주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관을 차는 순간 모든 게 망가졌어. 그 말에는 분명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다 끝났겠지. 그 말이 선희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한 범죄의 성패를 갈랐다는 사실. 후회하세요? 선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빈게온 후회해. 그 대답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안에는 미안함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면담실을 나오는 순간 선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상실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공식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정숙과 민석은 보험 사기 미수, 사망 위장, 의료 기록 위조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빈관 사건, 가짜 장례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희를 두고 말했습니다. 용감하다. 대단하다. 영화 같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잠들지 못했는지, 얼마나 오래 손이 떨렸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는지 준호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늘었고 선희의 말을 더 많이 들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하나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판단되는 자리, 그리고 선희가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순간, 이번에는 관 앞이 아니라 증인석 앞에서 재판 날짜가 잡히자 선희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체포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긴장됐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따라가기만 해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법원, 증인석, 수많은 시선, 그리고 몇 미터 앞에 앉아 있을 사람.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 선희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할 필요도 초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서 있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끝내야지. 그 한마디에는 지난 몇 달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 텅 빈 관, 협박 문자, 잠복, 체포.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법원 복되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건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 관심이 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분이 처음 발견하신 거 맞죠? 당시 심정이 어땠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외부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 나무 의자 냄새,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피고인석, 정숙과 민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살이 조금 빠진 듯 보였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묶여 있었고 예전처럼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걸. 눈빛이 같았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 사람의 눈.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이정숙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망을 위장하였습니다. 공범 최민석 및 병원 관계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고 장례 절차까지 진행해 가족과 보험사를 속이려 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만약 며느리 김선희 씨가 관을 열지 않았다면 범행은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에 여러 사람의 시선이 선희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도 주목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곧 증인 호출이 있었습니다. 증인 김선희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리가 순간 굳었습니다. 준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괜찮아. 선희는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법정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증인석에 서자 판사가 물었습니다. 사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달라진 행동, 몰래 들었던 통화, 보험금 이야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순간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관을 찾던 이유까지. 말하는 동안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모두가 말렸는데도.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요. 그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다면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석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 하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원망하십니까? 선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명 원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뜨겁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더 날카로운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에서 남이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판결은 남아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몫은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판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옵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날이 선고일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평범한 날씨였습니다. 마치 이 날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에게는 달랐습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너무 많은 밤을 지나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의 냄새가 떠올랐고 휴대전화 진동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지만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들까지. 준호는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나면 우리 잠깐이라도 여행 갈까? 선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모르는 대로. 그 말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 시간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법정 안. 모두가 자리에 앉고 잠시 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정숙과 민석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체포 당시의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대신 체념에 가까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정숙은 생명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망을 위장하고 의료 기록을 위조하여 장례 절차까지 진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 한 문장으로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공식적으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가족과 사회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어 판사는 민석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민석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도피를 도운 점에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실형, 집행유예 없는 선고. 법정 안에 낮은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선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대신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였을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자기 연민이었을까? 선희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놓아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고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다시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선희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냥 이상하다고 느꼈고 확인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변명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끝난 거지? 준호의 말에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배업적으로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간들까지. 며칠 뒤 선희는 시댁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숙,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선희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어둠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사건이 남긴 의미, 그리고 선의가 선택한 앞으로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끝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뒤 선의의 삶은 겉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선희는 사람 많은 곳을 피했습니다. 법정과 뉴스, 수군거림 속에서 너무 많은 시선을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용기 있는 사람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극단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 모든 평가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관 앞에서의 선택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였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이전처럼 무조건 참고 넘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준호는 자주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아무 생각이 없었어. 선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를 파헤쳐 싸우기보다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한마디가 때로는 수백 번의 사과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동네, 아무도 그 사건을 자세히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완전히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일에 묶여 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희는 혼자 산책을 하다 문득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 사람들의 분노 섞인 시선, 발로 관을 찼던 순간의 감각. 이상하게도 이제는 심장이 빨리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또 그렇게 할까? 선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그렇게 할 거야. 그 선택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이야기로 소비되었습니다. 가짜 장례식, 빈관, 보험 사기. 제목만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상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자주 관계라는 이유로 의심을 삼켜버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쉽게 가장 먼저 의심받는 사람이 되는가? 선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도 수사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상함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두가 틀렸다고 말할 때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었을 뿐입니다. 정말 그럴까? 그 질문 하나가 거대한 거짓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숙의 삶에 대해 선희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감정이 쌓였는지 이해하려 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해로 끝나지 않고 거리로 끝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선희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른 이야기로 덮어갔습니다. 새로운 뉴스, 새로운 자극. 하지만 선희에게는 이 일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혼자만의 감정이라고 밀어내지 않겠다는 기준.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을 때 한 번쯤은 멈춰서 귀를 기울이겠다는 다짐. 그날 관은 비어 있었지만 그 사건은 많은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침묵으로 유지되던 관계, 편리함으로 덮어두었던 거짓,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까지.
선희는 이제 그 무게를 짊어지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가볍지는 않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실제 같은 사건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연스럽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